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20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참 다양한 신조어들이 나옵니다. 무공천이란 말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셀프 공천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비례대표 2번에 본인 스스로를 배치했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자, 당내 반발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으로 이제 되신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할 말이 뭐가 있어? 네, 본인은 할 말이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할 말이 많을 듯합니다. 말을 들어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비례대표 취지와는 어긋나는 겁니다. 네, 김종인벌 셀프 공천의 후폭풍 등 오늘 정치권 주요 이슈를 김병민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인 대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상대적으로 공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예. 이번에 셀프 공천 2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뭐 2번이나 12번이나 뭐 다 당선권일 텐데 본인 말대로 왜 네. 이렇게 꼭 2번에 자신을 배치했을까요?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은 저는 비례대표를 본인이 셀프 공천하지 않을 거다라고 늘 호언장담했었는데 그동안의 말을 보면 그랬죠. 예, 이번 결과를 보고서는 참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김종인 대표가 본인을 2번에 공천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사실 본인의 선거로 치르겠다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체질개혁,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본인이 구원투수로 왔다라는 측면이 강했지만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4월 총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대선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의 얼굴을 전면에 내세워서 사실상 선거를 진두지휘하겠다 뭐 이런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당내 구성원들의 여론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컷오프를 비롯해 갖고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강한 자신감은 나는 사심이 없다. 나는 당을 구하러 왔다라는 얘기였는데 여기에서 본인을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주고자 하는 사람들 7명을 가지고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건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사심이 없다. 바로 그런 진정성이 김종인 대표의 힘이었는데 자, 이번에 2번으로 자신을 배치함으로써 김종인 대표는 뭔가를 도모하는 분이 아닌가. 자, 이런 여론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당 중앙위원회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그런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이라면 내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버티니까 지금 비대위에서 조정안을 낸 게 그러면 2번에서 14번을 뒷번호를 선택하라. 이런 조정안을 지금 내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이걸 받아들일까요? 일단 2번이나 14번이나 둘 다 당선권 안에 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에는 큰 흔들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자존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막 격정적으로 하나는 모습을 주체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욕심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 늘 얘기했을 때 내가 그깟 거 하려고 여기 와 있는 줄 아느냐라고 비례대표를 4번이나 했으니까 한 번 더 한다는 게 네. 본인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자존심의 문제랑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것 플러스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 봤을 때 아까 말했던 7명의 당선 안정권에 있는 사람들, 4사람들을 비례대표로 흔히 놓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김종인 대표는 그렇게 선거를 치러야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객관적인 상식으로 바라봤을 때 꼭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비대위에서도 상당히 김종인 대표의 의상도 살려주는 안으로 중재안을 냈어요. 뭐 예를 들면 3명, 4명 선에 그쳤던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전략공천자를 7명까지 늘려주겠다. 예. 그리고 ABC로 나눠진 뭐 이런 칸막이만 없애준다면
뭐 그 나름대로의 나름대로의 조정안을 낸 거죠. 김종인 대표의 면을 세워준 거죠. 근데 왜 끝까지 나는 2번 아니면 이걸 못 받겠다. 그 2번이라는 건 여자가 1번이기 때문에 남자 네. 1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남자 1번이고 이 상징성에 대단한 의미를 두는 그래서 모양이죠. 거기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자꾸 갖고 있는 게 그 더불어민주당을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더불어민주당을 지금까지 갖고 왔던 것, 그 본인의 성과로 모든 걸 만들어내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던 게 107석이 넘으면 본인이 이번 총선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의 선거대로 보면은 107석을 넘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을 어찌됐든 본인이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 이후에도 충분한 영향력을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내는 비례대표 7명과 추가적으로 김종인 개라고 할 수 있는 박영선 의원 등등의 의원들을 같이 합친다라면 네.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많이 합니다. 지금 비례대표 14번으로 가라는 게 그것이 바로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배수진을 친 그 넘버 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그런 위선이 싫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과거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죠. 네.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음. 김종인 대표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특히나 그동안 꾹 참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터져 나왔던 사람이 컷오프 당했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네. 그리고 늘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크게 나서서 얘기하진 않았던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 경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나서 갖고서는 비난하는 과정이 이르기 때문에 당내 봉합이 쉽진 않아 보인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김광진 의원이나 누굽니까? 네. 김광진 의원하고 요번에 정청래 예, 의원, 예, 예.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네. 그 당원들, 이 중앙위 사람들은 왜 이 김종인 대표에게 끝까지 2번을 안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글쎄요. 그 김종인 대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선거에서 표를 깎아먹은 게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라고 굉장히 난리를 치고 그래서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저는 오히려 김종인 대표가 본인이 비례대표를 받겠다라는 욕심을 좀 부림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표를 깎아먹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역할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안 좋았던 과거의 악습들을 쳐내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본인이 끼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구상들이 다 깨어져 버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포석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독재적인 행보가 마음에 안 들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게 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로 3시로 예정됐던 최고의사결정기구 중앙위원회가 이제 5시로 연기됐다가 또다시 잠시 뒤 8시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대위에서 만든 중재안이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종인 대표는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최종적으로 김종인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김종인 대표가 나름대로 합의를 이끌어낸 그 상황 아래서 비대위가 얘기한 중재안이 중앙위원회에 통과가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아니겠죠. 근데 네. 지금까지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 중앙위가 나름대로 굳은 결심을 갖고 의결해버리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김종인 대표가 어쩔 수 없는 바가 될 텐데 그럼 본인은 당대표 그만두겠다.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김종인 근데 대표를 너무 그만두겠다는 말을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이제는 듣기에 좀 거북할 네. 정도가 돼버렸고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진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막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김종인 대표가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네.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역할들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모든 걸 다 본인 중심대로 다 끌고 가야 되고. 근데 정치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건데 지금 김종인 대표의 행보는 정치라고 보기가 어렵고
오로지 나만 옳고 너희들은 다 그러다라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금의 문제를 자꾸 자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인이 커밍아웃 했잖아요. 나는 대장 체질인가. 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출구 전략으로 문재인 대표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문재인 대표는 그분은 비례대표 2번을 충분히 할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재인 대표가 어떤 중재 역할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표는 결자 해지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를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데리고 온 장본인이 문재인 전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시고 올 때 2번을 약속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은 비례 2번을 준다라고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근데 단순히 비례 2번이 문제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2번과 덧붙여서 비례대표 7명에 대한 권한 행사 등 본인이 전권 행사하겠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데 네. 문재인 대표 전 대표는 선택을 해야겠죠. 김종인 지금 현재 대표의 행동이 옳으니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좀 양보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중앙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서 김종인 대표님 당신이 좀 양보하세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어오르던 걸 꾹 눌러놨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소위 말한 중앙위원회에 나가서 김종인 대표의 편을 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김종인 대표를 좀 누그러뜨리면서 선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문재인 대표가 지금 중앙위원회가 제동을 걸어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참에 아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당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오늘도 유승민 의원 공천을 결말을 못 냈습니다. 자, 공관위 최고위가 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 관련해서 황진아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지역구는 논의 안 됐나요? 오늘 논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못했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습니까? 예,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이제 아니 그동안 뭐 하고 시간이 없습니까? 네, 이제는 진짜 시간이 없고요. 네.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진영 의원이 탈당한 용산 지역이라든지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이라든지 이제 딱 이런 몇 군데 지역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공천이 끝났습니다. 다 했죠. 네. 그게 진짜 이제 내일이 거의 마지노선 마지막 최종 기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4, 25일이 이제 네, 후보 등록. 후보 등록일이고 예. 그 전날 새누리당은 공천자 대회를 한다고 예. 그러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22일인 내일이 마지막이죠. 내일이 마지막이죠. 예. 그래서 내일 저녁 9시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고 일단 예. 예고는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도 크게 결론을 잘 못 내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상황이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자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후에 공천 발표 난 걸 보니까 네. 또 경선 결과가 나온 것 내용들을 면면을 살펴보니까 네. 친박 현역 의원들도 대거 탈락한 경우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과거로 치면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의 여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과 함께하는 선거의 프레임을 가지고 늘 이길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지금의 민심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유승민 의원을 정말 마지막으로 공천에서 배제를 시켜버린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온다라는 가정을 깔게 된다면 아마 레임덕이 굉장히 급속도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며 7월 전당대회부터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계 측근 그룹에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 아마 지금쯤이면 퇴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고민. 네. 자,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잇따라 발표되는 경선 결과에서도 예. 그게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컷오프 대신에 다른 결정이 내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 다른 결정을 주기에는 그동안 해왔던 공천관리위원회 행동이 네. 지금 와서 마지막까지 끌고 끌어서 공천을 준다. 이것도 모양이 서지는 않죠. 아니죠. 그러면 공천을 준다면 건 배신자에게 공천을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말들 당의 정체성이 맞지 않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라는 명분 딱 한 가지가 살아있거든요. 그동안 당이 찢어지고 분열되고 어려웠던 상황들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 과반수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는 명분 한 가지를 가지고 모두가 다 봉합하자라는 게 마지막 퇴로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그동안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의 갈등 얼마나 심했습니까? 하지만 요즘의 모습을 보면 또 괜찮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봉합해서. 이젠 거기에 봉합해야 될 하나가 더 남았다라면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유승민계도 봉합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게 새누리당의 지금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경선에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경선은 물리적으로 없기 때문에 단수 추천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수 추천. 경선은 지금 오늘 내일 사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럼 단수 추천의 가능성. 네. 정말 알 수가 없네요. 네. 말이 나와서 그런데 진짜 김무성 대표는 표정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표정 너무 좋죠. 똑같이 저 새누리당 점퍼 입고 회의도 다 참석하고 또 황진아 의원 개소식에 가서는 김태호 또 최고가 또 껴안고 네 거기 서청원 최고도 오고요. 네. 김무성 대표의 계산이 달라진 겁니까? 이만하면 많이 상향식 공천의 효과 많이 봤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겼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주장을 했는데 이 상향식 공천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네. 친박만 떨어지고 혹은 비박만 떨어지고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친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비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 현역이 떨어지기도 하고 나름대로 지역 민심을 굉장히 잘 반영한 효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처음 주장했던 김무성 대표의 면이 굉장히 살았고요. 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본인 측근 그룹들은 상향식 경선하지 않고 단수 추천된 사람들도 많아요. 네.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아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된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공천 결과 보니까 100% 국민 경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 57% 정도가 경선이었고 43%가 전략 공천이나 단수 우선 추천이었는데 결과로 보면 오늘 발표된 거를 봐도 상당히 골고루입니다. 네. 예를 들면 신성범 네. 의원, 비박계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산에 가서 안아줬다고 그러는데 네. 이 신성범 의원이 공천에서 현역이 탈락됐고요. 안영환 전 의원도 김무성계로 알려졌는데 오늘 발표된 최종 경선에서 여자 후보한테 또 고배를 마셨죠. 탈락을 했습니다. 또 친박 중에도 탈락을 했죠. 김행 청와대 대변 전 대변인 지상욱 후보에게 떨어졌고 또 떨어졌습니다. 또 서초울에서 친박의 브레인이라고 부르는 강석훈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또 떨어졌어요. 강석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에 앞서서 이 조윤선 전 의원 이혜훈 의원한테 떨어지고 이런 거 보면 경선의 결과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다. 그리고 이게 어떤 국민 공천에 어떤 희망을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경선에 진짜 공통점 하나를 찾으면요. 네. 갑자기 어느 날 낙하산처럼 날라와 갖고 경선을 치르는 후보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떨어졌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히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호흡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조금씩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확실히 과거와 다르게 진일보된 정책적 측면이 하나 있다면 이게 바로 상향식 공천일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에게 공천권을 완전히 돌려주는 것 많은 우려가 있었고 모든 현역 의원이 다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으나 그러나 그 결과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어떤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었습니다.